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간밤 글로벌 증시는 소폭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스페인에 대한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었고 여기에 미국의 제조업 관련 지표가 부진하게 발표되면서 지수의 발목을 잡은 셈인데요. 여기에 국제 유가도 크게 하락하면서 에너지 관련주도 큰 폭의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뉴욕 3대 지수 닷새 만에 상승 랠리를 멈춘 셈인데 어떤 이슈들이 나왔는지 점검하고 돌아와야겠죠. 강동석 아나운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동석입니다. 글로벌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뉴욕 증시가 닷새 만에 소폭 하락했습니다. 지난 주말 열렸던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스페인과 그리스의 관련 해법을 도출하지 못한 가운데 스페인의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다시 6%대에 들어서는 등 시장 불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또한 9월 뉴욕 제조업 지수가 3년 반 만에 최악의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 제조업 경기 둔화를 재확인시킨 것이 악재가 되었는데요.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며 에너지 관련주들이 부진했던 것도 한몫했습니다. 다만 애플의 아이폰 5가 선주문 첫날 200만 대나 팔리는 등 사상 최대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 다소 위안이 됐습니다. 다우지수는 0.3%, S&P 500 지수는 0.31%, 나스닥 지수도 0.17% 하락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소폭 하락했습니다. 스페인에 대한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제조업 경기 지표도 부진한 모습을 보인 것이 부담이 되었는데요. 그동안 상승에 따른 차익 매물도 가세했습니다. 에너지 관련주들이 재차 약세로 돌아서며 시세 하락을 주도했고 종목별로 보면 독일 최대 철강 제조업체인 티센크룹의 UBS 증권이 매도 의견을 내면서 4.6% 하락했고 또 독일 철강 2위 업체인 잘츠지터도 4.4% 떨어졌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스위스와 벨기에 증시를 제외하고는 유럽 16개 증가가 모두 하락했는데요. 영국이 0.37% 하락한 것을 비롯해서 독일과 프랑스는 각각 0.11%, 0.78% 하락했습니다. 국제유가가 장 막판에 전략 비축유 방출 소문이 퍼지면서 급락했습니다. 국제 원유 시장에서는 반미 시위가 이어지는 등 각지의 지정학적 불안감으로 유가가 소폭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장이 끝날 무렵 WTI 가격이 배럴당 $100를 돌파한 뒤 미국 정부가 비축유를 방출했다는 소문이 확산되면서 유가가 갑자기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슬람 모욕 영화에 대한 규탄 시위는 지난 주말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또 인도네시아, 예멘 등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다오이다오 영우권 갈등으로 중국 각지에서 반일 폭력 시위가 일어날 정도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지난주 종가보다 2.4% 내린 배럴당 $96.62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뉴욕 제조업 경기가 예상 밖 부진을 이어갔습니다. 두 달 연속 경기 위축세가 이어졌고 3년 5개월 만에 최악의 상황을 보이면서 제조업 경기도 둔화되고 있음을 재확인시켰는데요.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9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가 마이너스 10.41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수가 경기 확장과 위축을 판단하는 기준치인 제로를 두 달 연속으로 밑돌면서 제조업 경기 위축세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줬을 뿐 아니라 지난 2009년 4월 이후 3년 5개월 만에 최악의 수치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는 미국 내 지역별 제조업 경기 지수 가운데 가장 먼저 발표돼서 미국 제조업 경기를 읽을 수 있는 선행 지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예약 주문을 시작한 지난 14일 하루 동안 아이폰 5가 200만 대 이상 팔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아이폰 4S가 예약 주문 첫날 100만 대가 판매됐던 것에 비해서 2배 이상 많았는데요. 이에 따라 아이폰 5 판매량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BMO는 애플의 목표 주가를 기존 $680에서 $75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애플은 이날 1.23% 오른 $699.78로 마감해서 $700 고지에 바짝 다가섰고 시간의 거래에서 $700를 돌파했습니다. 애플이 이 같은 인기를 이어가기 위해서 오는 28일 22개국에서 추가로 아이폰 5를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무디스가 내년도 글로벌 자동차 판매 증가율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무디스는 내년도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이 올해에 비해서 2.9%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종전 1월에 예상했던 4.5% 성장 전망을 크게 하향 조정한 것인데요. 자동차 판매 수요 증가를 견인해온 중국에서도 내년도 수요 증가가 8.5%에 그쳐 종전 전망치였던 10%에 비해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유럽 수요 부진이 이어지고 중국에서도 성장세가 예전만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자동차 판매 감소로 인해 내년에는 더 많은 자동차 업체들이 유럽에서의 과도한 생산 능력을 줄이기 위해 구조 조정에 나설 것으로 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주요 이슈들 보다 면밀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의 제조업 경기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죠. 뉴욕의 제조업 지수가 간밤 발표됐는데 예상보다 좀 부진한 모습이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앞에서 이제 강동석 아나운서가 네. 잠시 얘기를 하긴 했는데요. 역시 제조업 경기는 좋지 않은 수치로 기대만큼 현재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규 주문 이런 부분도 현재 마이너스 14로 세부 항목도 현재 저조한 수치고요. 주문은 계속 감소하고 있고 수출도 현재 유로존의 내용이 별반 좋지 않아서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현재 돌아서기는 좀 어려운 것으로 현재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기대만큼 현재 빠른 회복이 당분간은 어려울 것이라는 이런 내용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9월 수치는 마이너스 10.4로 8월 5.9에 비해서 절반 이상 또 마이너스권으로 현재 하락한 수치인데요. 6월에 플러스 2.3, 7월에는 플러스 7.4를 기록하면서 비교적 경기 확장으로 진입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현재 기대를 갖게 했지만 8월과 9월 수축세로 이연되면서 상당히 현재 어려운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 주 20일 날에는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도 발표가 되는데요. 마이너스 4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오늘 발표된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좋지 않음에 따라서 다소 좀 어려운 국면으로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뉴욕 제조업 지수는 특히 뉴욕과 뉴저지 남부, 코네티컷 북부의 제조업 경기를 말씀드린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지난번 9월 FOMC에서 유일하게 양적 완화를 반대했던 레커 총재 발언도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번에도 이 QE3가 노동시장 개선에 크게 개선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레커 총재의 언급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12명의 연방위원과 연은 총재 중에 5명의 연은 총재의 의결권 중 한 사람이기 때문이고요. 지난 9월 FOMC 회의 때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매파적인 성향의 연은 총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영방송 라디오인 NPR과 인터뷰를 통해서 현재 QE3의 효과를 측정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내용을 토로를 했고요. 특히 현재의 연준이 가져가는 신용의 흐름을 어느 한 방향으로 이른바 고용이나 물가 이런 부분에 그 효과를 내겠다라는 그런 목적 의식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점에서 그 효과가 최소한의 영향력으로 제한될 것이라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찌감치 반대표로 분류됐다는 점, 이런 점 때문에 뭐 시장에 큰 영향은 없었지만 현재 중앙은행의 특히 연방중앙은행의 그 움직임에 현재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가져가고 있다는 점을 부연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애플의 아이폰 5 소식입니다. 선주문 첫날부터 인기가 정말 뜨겁습니다. 첫날 판매량이 200만 대를 돌파하면서 애플의 주가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 애플의 아이폰 5 소식부터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그렇습니다. 뭐 예상 외로 네. 스펙이 뭐 그렇게 아주 대단한 건 아닌데요. 선주문은 비교적 현재 우호적인 수준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아이폰 5의 선주문이 200만 대나 들어오면서 지난 아이폰 4의 선주문은 하루에 한 60만 대 정도가 들어왔는데요. 이보다 현재 2배 이상이 넘쳐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아이폰의 브랜드를 믿고
그 충성파 고객들이 이 수치에 많이 현재 가담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9월 중에 애플사는 약 900만 대에서 1000만 대 정도를 현재 시장에 출하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고요. 첫 출시 효과의 내용 때문에 현재 기대가 좀 큰데요. 한 달 정도 예상을 본다면 시장의 수요를 어림잡아 짐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아이폰 5가 예상외로 호조세를 가져가게 되면 중국이 이 아이폰의 조립 공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중국의 수출에서 아이폰이 차지하는 비중은 4%밖에 지나지 않지만 수요가 급증적으로 올라올 경우에는 현재 중국의 수출 경기에 숨통을 터둘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유럽 중앙은행이 시행했던 3년 만기 이 대출 프로그램인 LTR로 이 유동성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나 봤더니 독일 은행 쪽으로 갔다라는 보고서가 나왔더라고요. 이 내용도 한번 살펴봐 주시죠. 그렇습니다. 1, 2차를 네. 통해서 1조 유로 이상의 자금을 시중은행에 공급을 했습니다. 유로존의 1,300개 은행이 이 LTRO 프로그램, 3년 만기 대출 프로그램에 신청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대출 프로그램이 성공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이번 국제결제은행이 내놓은 1분기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탈리아나 스페인, 아일랜드 이 시중은행들이 가져간 자금들을 대부분 독일 쪽의 은행으로 재대출하면서 안전적인 은행 쪽으로 자금이 많이 흘러간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은 아일랜드와 그리스, 스페인도 공통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독일 은행권은 대출이 2,392억 달러가 늘었지만 이탈리아는 148억 달러가 줄었고 스페인에서도 270억 달러가 줄었습니다. 아일랜드는 546억 달러가 줄면서 가장 어려운 국면이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보면 1, 2차 LTR로 드라기 총재가 그 신념을 가지고 무엇보다 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한다는 측면인데요. 네. 이런 내용으로 본다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프로그램의 효용성은 상당히 떨어지지 않겠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당초 의도는 은행 간 대출을 활성화시키고 국채 금리를 안정화시키는 데 있었는데 당초 의도와 달리 좀 실패한 배경은 무엇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위기 국면이 아니었다면 네. 이렇게 안전자산 쪽으로 들어가는 독일 은행 쪽으로의 환류가 조금 멈칫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대출과 유동성 공급, 특히 연준이 공급하는 유동성을 직접 주입하는 MBS의 매입이나 국채 매입과는 상당히 격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은행권이 3년 동안 이 자금을 활용하다가 22의 1을 상환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한 리스크 해지 요인에서 자국의 기업들이나 은행들의 대출해 주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을 22가 너무 소홀히 다루었지 않느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새로 내놓은 부실 그 구제금융의 OMT 프로그램이 S&P 프로그램을 현재 승계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LTRO 3년 만기 대출 프로그램은 당분간은 시장에서 좀 보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라는 점 저희가 어제도 첫 이슈로 다뤄봐 들었는데요. 이런 분쟁으로 국내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주장도 나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제 그 어부지리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남의 불행을 나의 행복으로 얘기 드리는 것도 좀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네. 뭐 현재 시장에서 그대로 일어나는 일을 뭐 가감 없이 말씀을 드리자면 특히 도요타나 마쓰다, 닛산 이런 쪽의 자동차 매출이 현재 8월 들어서 많이 줄고 있습니다. 특히 도요타는 중국 내 매출이 15% 이상 감소를 했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한국 자동차나 미국계나 독일계 자동차가 현재 매출이 좀 더 늘어나는 그런 추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과 미국은
현재 3년간 중국이 자동차 산업의 보조금을 10억 달러 이상 현재 지원한 부분에서 분쟁 이런 내용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나 기아차의 이미지가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중국의 관광 총국이 10월 국경절, 우리로 보면 이제 추석과 관련된 그런 흐름인데요. 일본 내 일본의 그 중국의 여행사들이 취급하는 일본 여행 상품을 모두 취소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한국이나 동남아 쪽으로 관광객들이 좀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마감에 따른 국내 증시 영향과 함께 어제장 이슈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와이즈인베스트 심기현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QE3 영향이 이제 좀 다 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조정은 예상했지만 큰 폭의 조정이 나오지는 않았었죠. 심기현 대표님,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 마감 상황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글로벌 증시가 소폭 하락세로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뉴욕 증시 닷새 만에 소폭 하락 반전되는 모습 보였는데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 거래일 대비해서 40.27포인트, 0.3%대 하락세 보였습니다. 13,553.10에서 마감하는 모습 보였고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5.28포인트 0.17% 하락한 3,178.67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SF500 지수 같은 경우에도 전 거래일 대비 4.58포인트 0.31% 하락한 1,461.19를 기록하는 모습 보이는데 유로존 재무장관 비공개 회의에서 스페인과 그리스 관련 해법이 도출되지 못한 가운데 스페인의 국채금리가 다시 한번 6%대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6%대 진입하는 모습 보이면서 불안감이 가중되는 모습 보였고 9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가 3년 만에 최악의 모습을 보였다는 측면 역시나 투자 심리가 약간은 좀 불안한 모습 보였습니다. 따라서 QE3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약간은 경제 지표와 그리고 유로존 재무위기 리스크 속에서 뉴욕 증시 하락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유럽 증시 마찬가지로 좀 하락 흐름이 보였습니다. 대부분 국가들 약간은 좀 하락세 보이면서 마감하는 모습 보였다라는 점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에 있어서는 약간은 좀 급등 이후에 좀 쉬어가는 모습 속에서 마감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살펴봤는데요. 그 재료를 살펴보면은 경제지표 부진과 또 스페인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 재료가 오늘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한데요. 이상로 전문위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다우증시 안에서 업종별로 한번 살펴보신다면요. 가장 네. 이슈가 됐던 게 철강업종이었죠. 철강업종 자체가 지금 JP모건의 실적 하향 전망을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중립 의견을 좀 내놓으면서 철강업종의 하락을 좀 부추겼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안에 또 특징적인 주가 있었죠. 그래서 애플의 신고가 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700달러를 넘어서는 결과를 나타냈는데 그만큼 주말이었죠. 주말에 상당히 신기록 판매에 대한 선주문 신기록을 경신했다는 소식이 듣겼습니다. 그 부분 자체가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국내 증시를 만약에 빗대어서 표현을 해본다면요.
일단은 어제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조금 유입이 됐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어느 정도의 손바뀜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이격이 상당히 좀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격이 어느 정도 격차 자체를 조금 좁히는 그런 어느 정도의 조정은 있을 수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대신에 지금 같은 경우 이번 주는 좀 조정을 좀 받되 뭐 다음 주라든지 그렇게 장기적으로 좀 보신다면 괜찮은 결과물을 좀 낳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조정을 조금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네. 개별주 위주의 접근 방법도 괜찮다. 그리고 유가 하락을 좀 했습니다. 유가 하락을 했는데요. 그 부분 자체를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뭐 안에 내용을 보시면요. 일단은 뭐 주문 실수라는 이게 좀 있고요. 그리고 전력 비축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금 방출 계약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 정부에서도 없다는 계획이 자체가 없다는 말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주문 실수가 아니었나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어제 국내 증시 흐름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급등 하루 만에 코스피도 조정 장세가 나왔습니다. 2,000선은 유지했지만 등락이 상당히 심했는데 심경 대표님 어제장 마감 상황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우선은 어제장 양시장 모두 하락세 마감을 하였습니다. 먼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5.23포인트 0.26% 하락한 2002.35에서 마감하는 모습 보였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14포인트 0.03% 소폭 하락세 보이면서 519.00에서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월요일장 장 초반 분위기는 상당히 좀 괜찮았습니다.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작용하는 모습 보였지만은 역시나 금요일장, 지난주 금요일장 급등했다는 피로감, 그리고 특히나 투신권을 중심으로 한 매물 압박이 상대적으로 강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는데,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투신권이 매도세를 보이면서 기관 같은 경우에는 매도세가 지속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은 7일째 매수 우위를 기록을 하면서 5,000원대 매수세 보였고, 프로그램 쪽에서는 매도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소폭 매도 우위 나오면서 878억 원대 매도 우위 보였다는 거, 코스피 시장에 있어서는 투신권을 중심으로 한 기관 매물 압박 상당히 좀 강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개월의 연속적으로 하락세 흐름 보였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은 매수세 보였지만은 역시나 기관 같은 경우에 558억 원 매도세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투신권을 중심으로 한 펀드 환매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면서 수급적인 측면 썩 좋지 못한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좀 약보합권에서 움직인 하루였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어서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의 강세 업종과 약세 업종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을 보면 좀 명암이 엇갈리는 모습도 보였던데요. 네, 저는 업종별 흐름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먼저 기계와 전기가스, 은행 업종의 상승폭이 조금은 눈에 띄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뭐 기계와 은행 업종 다들 아시겠지만 Q3에 대한 기대감이 그래도 큰 종목들입니다. 전반적으로 Q3에 대한 수혜 가능성이 높은 업종 쪽으로 그나마 어제장 선전하는 모습 보였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하락한 업종 같은 경우는 의료 정밀과 통신, 보험 업종의 하락폭이 컸습니다. 의료 정밀 업종 그동안 약간 그 관련 업종 종목 중에서는 테마주 성격이 짙은 종목군들이 있었는데, 그런 종목 쪽으로 약간은 하락세가 나오면서 의료 정밀 업종 하락세 보였고, 통신과 보험, 특히나 보험업종 같은 경우에는 손해보험사 중심으로 약간 투자 심리가 불안한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태풍과 관련된 부분, 피해 보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어제땅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좋지 못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 보신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는 하락세 보였습니다. 1.5%대 어제땅 삼성전자 하락, 그리고 포스코가 1.1%, 삼성생명 1%대, 그리고 NHN이 4.4%대 비교적 큰 폭의 하락세 보였고, SK텔레콤이 역시나 3.3%, 그리고 삼성화재가 3.5% 하락세 보였습니다. 반면에 현대차는 0.8% 상승, 그리고 현대모비스 0.4%, 현대중공업 1.3%, 신한주주가 3.2%대, 한국전력 0.6%, KB금융이 1.7%대 상승 흐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업종별 흐름과 시총 최상위 종목군들의 흐름이 조금은 같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어제장 마감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어제 이렇게 은행 업종은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또 반대로 보험 업종도 하락세가 이어졌다. 금융 업종 내에서도 좀 엇갈린 모습이 나왔는데, 이 가운데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일단 뭐 태풍 삼바에 대한 얘기를 좀 빼놓지 않고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만큼 지금 손해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테마성 재료가 좀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안 좋은 방향으로 좀 되고 있죠.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에 태풍이 원래 1개, 2개 정도는 오는데요. 3개 같은 경우에는 오랜만에 왔는 태풍이고, 거기에 대해서 피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실손보험주들이 약간의 하락세를 어제 보였다. 그렇게 조금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뭐 실손보험 개선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호재를 안고 난 다음에 지금 올라가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특징적으로 메리츠 화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그만큼 계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최근 들어서 13,600원의 신고가를 또 달성을 했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지금 뭐 차트상으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드린다면요. 일단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유입되고 있다.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의 수급적인 부분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시더라도 그 전에 있던 언덕 자체가 대부분 다 외국인의 물량입니다. 물량 자체를 이번에 다시 안고 또 올라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악재로는 조금 진행이 될 수가 있겠지만 이 부분 자체를 돌파를 하기에도 어느 정도의 좀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투자를 해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태풍에 대한 그런 부분 자체가 단기적인 악재로는 있을 수 있겠지만 추가 상승에는 영향을 미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지점을 어느 정도 좀 확인을 하는 과정이 어제도 드러났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좀 열어놓고 생각을 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한 개 더 말씀을 드린다면요. 한솔 CSN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한솔 CSN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제도 어느 정도의 큰 급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틀 전이죠. 목요일 날 보면 상한가를 기록하고 난 다음에 빠지는 모습 나타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CJ하고 삼성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지금 해외 물류를 거래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 부분 자체가 지금은 이제 중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삼성에서 마지막으로 해외 쪽에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 한솔 CSN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솔 CSN이 추가적인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런 전망에 의해서 어제 조금 급등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한솔 CSN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주회사로의 전환 소식도 계속적으로 듣기고 있는 상태죠. 그런 부분 자체가 아직까지는 반영이 안 됐다고 좀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한번 시총을 한번 따져보시더라도 지금 한솔 CSN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1248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주회사로에 만약에 전환을 한다면요. 시총 자체가 지금보다는 좀 더 높아져야 된다. 그렇게 좀 보시는 결과물이 좀 좋겠고요. 그래서 꾸준히 지금 어제 급등을 했더라도 꾸준히 조금 지켜보는 그런 단계가 돼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조금 의미 있는 상승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만큼 조금 3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수익성 개선 부분도 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켜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메리츠 화재와 한솔 CSN 두 종목 흐름 점검을 해봤습니다. 코스닥 업종별 흐름도 정리를 해볼 텐데요. 어제 기관의 매도로 코스닥 지수 이틀 연속 또 하락세가 나왔는데 업종별 흐름은 어땠습니까? 네, 업종 흐름 혼조의 양상 보였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먼저 상승한 업종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코스닥 또 금융업종의 강세 흐름이 눈에 띄는 하루였습니다. 또한 섬유 의료업종, 운송업종, 오신료 담배 업종까지 상승세 보였지만은 컴퓨터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에는 하락세 보였습니다. 그 밖에 디지털 컨텐츠 업종 그리고 반도체 업종 역시나 하락세 보였다라는 거 약간 IT 부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좀 하락폭이 나왔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전체적으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셀트리온은 하락했습니다. 1.3%대 셀트리온 하락하였고 다음 같은 경우에도 2.1% 하락 그리고 CJ 오쇼핑도 1.3%대 하락세 마감하였습니다. SM 같은 경우도 2.4% 하락 그리고 SK 브로드밴드 1.9% 위메디가 4.6%대 큰 폭의 급락세 보였고 SFA가 3.3% 하락 그리고 메디포스트 1.7% 골프존이 2%대 그리고 컴투스가 4.5% 네오이즈 게임즈가 2.9%대 하락세로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역시나 하락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게임 업종이 좀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 반대로 파라다이스 3.9%대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중국과 일본과의 영토 분쟁에 따른 반사 이익으로 우리나라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면서 급등세 보였고 그 밖에 안넷 같은 경우는 2.4%대 그리고 포스코 캠텍 2.1%
다른 종목 같은 경우 성우 하이텍이 0.7%대 상승 흐름 보였다라는 거, 그동안 좀 강했던 종목 위주로는 좀 약세 흐름이 나왔고 다시 한번 좀 모멘텀이 있고 이슈가 집중되고 있는 종목 쪽으로는 역시나 강세 흐름 보였다라는 거, 약간의 코스닥 시장의 변화는 예측이 되고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강세 종목 쪽으로 약간 투자 심리가 아직까지는 쏠려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인 코스닥 업종별 흐름 정리를 해봤는데 이상로 전문위원님, 이 가운데 살펴볼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일단 먼저 YD 온라인이라는 기업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한가 마감을 했는데 안에 내용을 보신다면요. 일단 우리가 흔히 하는 카카오톡을 많이 하죠. 그 서비스에 대해서 애니팡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 게임 다운로드 수가 무려 1,200만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만큼 많이 이용을 한다는 뜻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은 그 효과가 지속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YD 온라인이 직접적으로 개발했는 건 아니죠. 하지만 서비스 어느 정도 제휴 협약을 맺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퍼블리싱 게임으로의 전환을 조금 시도하고 있는 회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구조로 본다면 게임빌이랑 똑같은 구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컴투스랑은 구조가 좀 다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차트적으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 때도 네. 계속적으로 바닥에서 나오는 거래량이 조금 많이 집중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갑자기 거래량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평균적으로 거래되는 양 자체가 15,000주에서 2만 주 사이가 됐었는데 지금은 100만 주를 넘게 올라서는 어느 정도 거래량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손바뀜도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번 주는 정치적으로도 참 바쁜 일정이 이어질 텐데요. 안철수 원장이 내일 오후 3시 정확하게 대선 출마 관련된 입장을 발표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대선 테마 관련주 어떤 흐름 이어질지 상당히 궁금할 텐데요. 이상로 전문위원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안철수 원장의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요. 뭐 첫 번째로는 지금 출마 어느 쪽을 지지한다는 그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건 가능성은 조금 희박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나올 수 있는 게 일단은 문재인 후보와 독자적인 행보 노선을 가다가 뭐 같이 병합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주가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한번 보시면요. 일단 박근혜 위원장이 출마 선언을 했을 때는 그때는 주가가 좀 빠졌었죠. 그래서 아가버 컴퍼니라든지 보령메디앙스 같은 종목들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이번에 경선에서 단일화가 됐죠. 그런 부분 자체는 주가에 계속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있었고요. 네. 그 안철수 원장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는 바로는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부터 조금 강력한 흐름이 나오지 않겠나 보실 수가 있겠는 게 일단은 거의 지금 전반적으로요. 안철수 테마주 같은 경우에 차트를 조금 만들어가는 느낌이 상당히 좀 강하게 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앞에서 YD 온라인을 보셨겠지만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의 행보를 조금 지속하다가요. 지금 계속적으로 저점 자체를 조금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지금은 좀 더 비중 같은 경우는 저는 많이 하지 말라고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해볼만 한 게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비중만 조절 하시고요. 거기에 네. 대해서 조금 투자에 대한 이력을 좀 남겨놓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뭐 같은 질문을 좀 신경 대표님께도 드려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은 이상로 전문위원께서는 안철수 관련주 추가 상승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우선은 뭐 저도 비슷한 맥락 속에서 네. 어쨌든 지금 야권 후보의 그러한 행보에 있어서는 지금 양자 구도로 약간은 지금 대립 관계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그런 대립 관계가 오히려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시장의 관심도가 야권 후보의 중심으로 약간 돌아갈 수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관련주들은 상승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뭐 앞으로 후보 단일화라든가 이러한 점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예측이 어렵지만은 어쨌든 지금 상황만 놓고 봤을 때에는 대립 구도 속에서 시장의 관심도가 여권보다는 야권 쪽에 조금 쏠릴 가능성 높다라는 측면, 관련 주가 역시나 급등 양상 혹은 상승세는 계속적으로 지속될 가능성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비록 테마주지만 어쨌든 올 한 해 연말까지 가장 큰 이슈는 대선이다. 따라서 증시에 있어서는 그러한 흐름을 잘 캐치한다고 한다면 큰 폭의 수익도 가능한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와이즌베스트 심기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제장 이슈를 보였던 종목을 찾아보고 자세한 매매 동향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님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시장은 좀 급등 하루 만에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살펴볼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시장은 뭐 전반적으로 좀 약간 쉬는 흐름이었지만 가장 좀 강한 업종은 좀 금융업종이었죠. 금융업종에 대한 이런 은행업종이나 금융 쪽의 흐름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나타났었는데요. 관련해서 이제 BS 금융지주라는 종목을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외 요인이 좀 개선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22의 무제한 국채 매입이라든가 미국의 QE3 그리고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도 상향이 됐죠. 그랜드슬램이라는 표현까지도 하는데요. 무디스, 피치, S&P 전부 다 상향을 시켜서 현재 지금 그러한 부분들이 일전에 금융주의 좀 디스카운트 요인이었던 이런 대외 요인들이 좀 개선이 되면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좀 개선이 되고 있는 이런 부분으로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 3분기 순이익 같은 경우 지금 예상이 한 1,100억 원 정도까지 넘어설 전망인데요. 상당히 좀 시적적인 부분도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현재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 그러한 섹터가 아닌가 해서 좀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작년 상반기 이후에 현재까지 지금 대출 자산이 3.5조 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에서 연체율도 상당히 좀 낮은 수준으로 좀 유지가 되고 있고 무엇보다 충당금 부담이 좀 최소화되고 있는 점 이러한 부분 또한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부동산 PF 연체율 같은 경우가 현재 지금 제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그러한 부분이 좀 눈에 띄는 부분이고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실적의 모멘텀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현재 단기적인 어떠한 이러한 유동성 부분으로 인해서 금융주가 상승한다기보다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실적 모멘텀이 충분히 동사에 좀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타의 다른 은행 대비해서 어떤 정부 규제라든가 이런 거에 약간은 좀 더 상대적으로 좀 자유스러운 그런 여유로운 편이죠. 동사 같은 경우는 2011년도 3월 달에 부산은행, BS 투자증권, BS 뭐 신용정보, BS 캐피탈 이런 부분으로 공동의 주식의 포괄적 이전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위해서 설립한 지주 회사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연구 강화로 인해서 성장이 조금 더 자유스러운 면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주사로서 이제 은행이 진출하기 힘든 부분, 이러한 부분들을 자회사를 통해서 확대하는 전략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기업 가치 상승을 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 자회사 이익가 300억 원 내외로 좀 증가할 전망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주가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여타의 은행이라든가 은행 지주 이 중에서 가장 지금 현재 ROE가 높은 그러한 기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기자본 비율이 낮은 상태도 아니지만 그러한 자기자본 이익률 자체가 지금 가장 높은 그러한 금융사다 이렇게 좀 판단이 들고 여타의 다른 금융사들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PER이 지금 0.7배로서 상당히 좀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현재 상태에서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매매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12,400원에서 12,650원, 목표가는 14,500원, 소저가는 11,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BS 금융지주 대응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다음 살펴볼 종목은 미국 공장 설립 소식에 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진성 PEC라는 종목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두산인프라 뭐 이러한 종목을 잘 알고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가 바로 이제 굴삭기의 하부 주행체를 구성하는 롤러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롤러 생산 업체인데요. 세계 2위의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뭐 기술력도 가지고 있고 그러한 고객 자체도 지금 현재 세계 1위의 건설기계 업체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캐터필라라는 그러한 기업. 이 부분을 지금 주요 고객사로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현재 지금 미국에서의 셰일가스 부분 상당히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죠. 이러한 에너지 개발 붐이라든가 그리고 주택 경기 회복 이러한 시그널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고 미국의 바로 QE3 자체가 MBS를 매입하는 정책이죠. 그래서 이러한 주택 경기 회복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따라서 지금 현재 미국에서 캐터필라라든가 밥캣이라든가 존디어라든가 이런 건설 기계업체들 이런 업체들의 실적이 지금 계속 개선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으로 이런 캐터필라가 지금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지고 현재 지금 미국의 설비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러한 부분이 고스란히 동사의 수혜로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합니다. 실적적인 좀 부분을 보자면 캐터필라의 매출액을 보자면 작년 같은 경우 한 680억대를 기록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 한 930억대를 기록할 전망이고 내년에는 1,300억 그리고 그 후년에는 2,000억이 넘는 그러한 매출액을 좀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동사에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에 지금 주가의 흐름이 상당히 좋은데요.
앞으로도 더 본격적인 그러한 상승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법인 같은 경우에도 국내 본사 말고 중국에도 법인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중국의 SC 투자의 회복 부분, 이러한 부분도 좀 기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중국 법인도 올해 7월부터 지금 캐터필라의 공급을 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으로 매출이 확대되고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 되는 중국 법인 같은 경우, 이 부분도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좀 관심을 가질 그러한 시기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매매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장기평선을 막 돌파하는 그러한 초기의 모습이죠. 그래서 돌파 이후에 약간의 조정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만 충분히 뭐 현재 자리에서 투자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수가는 10,000원에서 11,300원,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9,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성 TC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서민금융대출시장이 최근 들어서만 최고 40%까지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햇살론과 미소금융, 세이망 홀씨대출 등 3대 상품 역시 취급 실적이 가파르게 줄어들며 정권 말기에 동력이 크게 떨어진 모양새입니다. 중소업계에 따르면 공공구매 과정에서 입찰 공고안의 제품 규격에 업체명과 모델명을 못 박아 중소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기회를 원천 봉쇄당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 형태별 근로자 패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간제 등 비정규직의 근로 조건 및 정규직과의 격차는 개선되고 있는 반면 차별 시정 노력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매입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이 대폭 완화된 덕분에 종부세 비과세 신고 안내 대상자가 늘어 총 16만여 명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보다 2만여 가량 늘어난 셈입니다. 네, 이슈 뉴스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안현덕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정부 당국이 극심한 경기 침체에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정은 그리 나아지지 않는 모습인데요. 서민 금융 대출 시장이 위축되면서 서민의 주머니 사정은 더 나빠지고 있다고요. 예, 금융당국의 각종 규제에 발이 묶여 서민 금융 대출 시장이 최근 들어서만 40%가량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 정부가 치적으로 내세운 햇살론과 미소금융, 세이망 홀씨대출 등 3대 상품 역시 취급 실적이 가파르게 줄어들며 정권 말기에 동력이 크게 떨어진 모양새입니다. 17일 금융당국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대표적인 서민금융사인 저축은행의 대출은 계속된 구조조정 속에서 지난해 6월 말 기준 35조 621억 원을 기록, 2년 전에 비해 40% 이상 급감했습니다. 사정은 여신 전문업계와 대부 업체 등도 다르지 않은데요. 전 업계 카드사의 경우 올 들어 신용판매 취급액 및 카드 대출액이 빠르게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 기준 22조 4천여 원으로 정점을 찍었던 카드사 대출은 지난 3월 말 21조 9,700억 원으로 하락세에 접어들었습니다. 대부 업체들은 업체 수 자체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말 현재 전국의 등록 대부 업체 숫자는 1만 1,619개인데 지난 2010년 6월 1만 5,389곳에 비해 25%가량 급감했습니다. 등록업체의 감소는 곧 불법 사금융 확대를 의미해 자칫 고리대금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돼 소지마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금융권이 쪼그라드는 동안 정부가 치적으로 내세운 3대 서민금융상품도 재기 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에서 취급하는 햇살론은 지난 6월 말 기준 판매 실적이 1,82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가량 줄었습니다. 네, 이 서민 금융이 점차 줄어드는 사이 우리 경제 근간인 중소기업도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공공구매 시장에 대한 진입 장벽이 높다고요. 예, 공공기관과 조달청의 행정 편의주의에 판로 확보와 절실한 중소기업들이 공공구매 시장에서 설당을 잃고 있습니다. 중소업계에 따르면 공공구매 과정에서 입찰 공고안의 제품 규격에 업체명과 모델명을 비롯해 업체명을 못 박아 중소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기회를 원천 봉쇄당한 일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또 사실 모델명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특정 모델만 통과할 수 있는 규격을 입찰 공고에 명기해 사실상 특정 기업 제품을 지정 구매하는 꼼수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지난 2달간 서울경제신문이 국가전자 조달시스템 나라장터의 입찰 공고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행과 한국산업은행, 국민체육진흥공단, 천안시 등 다양한 기관과 지방자치 단체에서 이 같은 공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달 행정의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홈페이지 및 시스템 구축, 디자인 작업 등 지식 기반 용역 분야에서는 불합리한 서류 제출 요구로 중소기업들이 진입장벽이 높다며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수주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게는 수백 페이지에 달해 서류 작성 전문 인력이 없는 영세한 업체들은 참여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서류에는 자료 입력비, 인쇄비 등 세세한 항목을 기입하기를 요구하거나 물품을 납품하는 제조업체나 해당될 법한 항목을 제시해 업체들 사이에서는 발주기관이 지식기반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네. 서민 금융시장은 물론 중소기업의 어려움까지 힘든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기간제법 적용자 20%가량이 여전히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요. 예, 고용기간을 2년 이하로 제한하는 기간제법 적용자 10명 중 2명가량은 자신의 의사 상관없이 회사를 그만둬 고용 불안이 여전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17일 발표한 고용형태별 근로자 패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간제 등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및 정규직과의 격차는 개선되고 있는 반면 차별시정 노력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부에 따르면 2010년 4월 기준으로 사용기간 2년 제한의 기간제법이 적용되는 근로자 114만 5천 명이 이릅니다. 이 중 일자리 이동자는 48만 명이며 같은 일자리 근속자는 절반에 해당하는 66만 5천 명이었습니다. 일자리 이동자 중 21만 8천 명이 비자발적 이직자인데요. 즉 기간제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 10명 중 2명은 자신의 의지에 의해 2명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직장을 옮긴 셈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종부세 비과세 대상이 2만 명가량 늘었다고 합니다. 얼어붙고 있는 국내 경기 속에서 그나마 웃음 짓게 하는 소식인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예, 올해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혜택 대상이 지난해보다 2만 3천 명 늘어났다고 합니다. 17일 국세청은 올해 매입 임대 주택사업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대폭 완화된 덕분에 종부세 비과세 신고 안내 대상자가 이같이 늘어 총 16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자에겐 안내문이 발송됐는데요.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들은 오는 10월 2일까지 주소지를 관한 세무서에 신고해야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신고되는 비과세 부동산과 과세 특례 부동산은 종부세 계산 시 아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앤이슈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안현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